네, 이번에는 현장 특파원 리포트 시간입니다. 미국 현지 분위기 살펴볼 텐데요. 오늘은 한국경제신문의 정인설 워싱턴 특파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주말 사이에 나왔던 이슈들부터 체크해 볼 텐데요. 먼저 미국 시간으로 지난 14일이었죠. 바이든 대통령이 3명의 연준 이사를 지명했는데 각각 어떤 인물이고 또 만약에 인준이 된다면 연준 내에 어떤 변화가 생길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까? 일단 구성으로만 보면 엄청 큰 변화가 있습니다. 3명 모두 다 상원 인준 청문회를 통과한다면 7명의 페드 이사 중에 과반인 4명이 처음으로 여성 이사로 채워지게 되고요. 그리고 흑인 이사가 동시에 2명이 되는 것도 처음입니다. 여성 흑인 페드 이사도 페드 역사상 처음 나오게 되는 거고요. 원래 페드 이사는 대부분이 백인 남성이었는데 이제 구성이 상당히 바뀌게 되었다는 거고요. 이번에 만약에 상원 인준이 다 통과가 된다면 파월 의장을 포함해서 처음으로 백인 인사는 2명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구체적인 인사 내용을 보면 페드 금융담당 부회장 지명자인 세라 레스킨 전 재무부 부장관은 주로 월가 규제, 따라서 월가 은행들의 저승사자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진보적 색채가 매우 강한 인물입니다. 전직 페드의 이사였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월스트리트 규제 법안인 도드 프랭크법 입법 과정에 깊숙이 관여를 했습니다. 다른 2명 지명자인 리사 쿡 미시간 주립대 교수와 필립 제퍼슨 데이비드 칼러지 교수는 모두 흑인입니다. 미국으로 17일이 마틴 루터 킹 데이인데 그걸 앞두고 이런 흑인 지명자 후보를 발표한 게 상당히 주목이 되는 거죠. 특히 리사 쿡 교수는 상원에서 인준을 받으면 페드 108년 역사상 최초의 흑인 여성 이사가 되고요. 흑인 인권 운동가 집안 출신이고 세네갈에서 아프리카 철학을 공부한 이채로운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퍼슨 교수는 노동시장과 빈곤에 대해 집중적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민주당 색채가 상당히 강해지죠. 아마도 민주당은 미국의 연방대법원 구성을 이렇게 하고 싶을 텐데 먼저 페드 구성을 이렇게 다양하게 만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새로 지명된 인물들은 비둘기파적이라고 알려지고 있는데요. 흑인 이사들이 늘어서 물가 못지않게 고용을 중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소수 인종의 고용에 관심을 많이 가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번 인사 실험이 통화 정책 그리고 금리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새로운 3명의 연준 이사 지명자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봤고요. 또 지난 주말이었던 15일은 미국과 중국이 1단계 무역 합의를 한 지 딱 2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벌써 이렇게 시간이 지났는데 결과적으로는 중국이 만족스럽지 못한 이행률을 보였다고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 과연 어떤 조치를 취할지 현지 반응은 어떻습니까? 언젠가는 바이든 대통령, 바이든 행정부도 대중 무역 적자를 해소하면서 중국을 강하게 압박하는 대책을 내놓을 텐데요. 당분간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면서 고민만 커지게 될 것 같습니다. 지난 1월 15일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이 너무 빨리 가서 1단계 미중 무역 합의를 맺은 지 2년이 된 날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인 2020년 1월에 미중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겠다면서 중국이 2년간 미국산 제품 2천억 달러치를 더 사고 미국은 중국에 부과했던 고율 관세를 철폐하기로 한 게 합의의 핵심 내용인데요. 그런데 지난해 11월까지 중국이 이행한 그 이행 비율은 62%에 불과했습니다. 2천억 달러 더 사겠다고 해놓고 1,200억 달러 남짓하고 800억 달러치를 덜 샀다라는 거고요. 중국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코로나19와 공급망 붕괴가 그 원인이다라고 주장을 하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미국이 코로나19로 원유 생산을 덜해서 중국이 미국산 원유 수입을 덜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예전 같았으면 강경하게 나왔을 텐데요. 그럼 그렇게 나오려는 그 구체적으로는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거나 그러면 또 미국으로 들어오는 중국산 제품이 비싸지겠죠. 그런데 지금이 어떤 때입니까? 가뜩이나 인플레이션이 높아서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도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고율 관세를 부과를 하면 물가 상승에 더 기름을 부을 수 있어서 그러기도 되게 힘듭니다. 그래서 중국에 너무 관대한 것 아니냐, 트럼프 대통령 때에 비해서 너무 관대한 것 아니냐라는 비판을 받고 있어서 바이든 행정부도 진퇴양난의 위기입니다. 그래서 경제보다는 안보 측면에서 중국을 압박할 가능성이 큽니다. 안보와 경제는 하나다. 뗄래야 뗄 수 없다. 안보와 경제에서 안경시대 차원에서 동맹국들과 함께 중국 신장 인권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요. 베이징 올림픽의 외교적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중국 대리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문제가 좀 진정이 되면 중국산 고율 관세 등 슈퍼 301조 부활이든 하는 무역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그 전에는 지금처럼 중국 때리기, 중국 왕따시키기 전략을 계속할 전망인 것 같습니다. 미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에서 중국을 소외시키고 인도태평양 전력에서 쿼드와 오커스 등을 통해서 중국을 계속 고립시키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번 주는 다보스 어젠다 2022도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와 함께 또 관전 포인트는 무엇일지 주요 일정까지 전해주시죠. 일단 다보스 포럼은 매년 1월에 열렸는데요. 작년에도 코로나19 때문에 아예 취소가 됐고요. 올해도 원래 1월에 열리기로 했다가 일단 초여름으로 연기를 했습니다. 근데 또 오미크론이든 코로나의 어떤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1월에 일단 미니 다보스 포럼 형태로 다보스 어젠다 2022라고 해서 온라인 행사를 엽니다. 유럽 시간으로 17일부터 21일까지 열리고요. 이 행사에서도 미중 간 대결이 펼쳐집니다. 첫날인 17일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화상으로 특별 연설을 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중국은 계속 성장하고 있다. 이런 점을 강조하면서 중국 체제의 우월성을 선전하고 코로나 위기 극복에 중국식 해결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날인 21일에는 제니드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연설을 합니다. 미중 관련된 얘기보다는 기후변화 관련 내용을 많이 얘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난해 새로 취임한 나프탈리 베네트 이스라엘 총리, 기시다 후미오 총리도 특별 연설을 하고요. 이 밖에 뉴욕 증시 일정은 큰 게 없습니다. 다음 주 FOMC 앞두고 블랙아웃 기간이라서 패드 인사 연설도 없고요. 실적만 주목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골드만삭스, 뱅크 오브 아메리카, 넷플릭스, 아메리칸 항공 등의 실적이 나오고요. 팩트셋에 따르면 S&P 지수 500기업의 지난해 4분기 순이익은 1년 전에 비교해서 22%가량 늘었을 것으로 추정이 되니까 이 부분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에 이번 주에는 또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 지 1주년을 맞는 날이죠. 이 점도 함께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정인설 워싱턴 특파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